진행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Journey를 또 불러보겠습니다. Journey! 네! Journey, 혹시 BTS 좋아하시나요? 아, 저 좋아하죠. 아주 안 좋아하네. 덜 좋아하네. 저 정도면 덜 좋아하네. Journey 그거 아세요? BTS가 재테크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 BTS의 RM이 전시회에 나타나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왜죠? BTS랑 전시회랑 재테크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참 궁금하시죠? 바로 10만 원만 있어도 앤디 워홀, 피카소 작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요. 그걸로 재테크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RM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똑똑해서 이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전시장에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정보를 주실 전문가분 모셔봤어요. 네, 여러분 모셔봤습니다. 한혜미 아트딜러. 와, 너무 예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희 MZ세대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아트 딜러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조금 생소해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트 딜러는 미술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그분들도 다 판매를 하실 때는 아트 딜러가 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전시 기획이나 연구는 하지 않고 작품 판매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진정한 딜러시네. 그러면 미술 작품 통한 재테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트 테크, 네. 아트랑 재테크가 이제 합쳐진. 맞아요. 일단 작품을 샀어요, 제가. 네. 이 작가의 작품이 가치가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경매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리세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여러 명의 투자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작품을 구매한다거나 작품을 구매를 해서 이제 다시 갤러리에 위탁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렌탈료 같은 수익을 다시 받는다거나 월세를. 예, 월세처럼 굉장히 다양한 아트테크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어요. 실제 막 진짜 찐찐 찐부자들은 그림을 사서 모은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없는 그 비과세다. 맞아요. 그 실제 맞아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6천만 원 미만의 작품을 거래를 하거나 네. 아니면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이라도 국내 생존해 있는 작가일 경우에는 네. 과세가 제외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과세인 거죠. 아, 근데 솔직히 네. 요새 몇 억 넘는 작품들이 많은데 네네. 대부분 살아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 비과세라는 얘기는 거의. 다만 제가 아까 틀리기도 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 과세 제외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물론 1대1로 거래하면 수수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장애인들끼리 그렇죠. 하면. 근데 뭐 경매사나 아니면 뭐 딜러에게 위탁을 하거나 할 때는 수수료가 20-30%가 더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그 수수료를 생각 못 하시고 무조건 0원이다라고 하시면 세금은 없을 수가 있지만 비과세가 네.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수수료가. 거래 수수료는 그쵸. 20-30%요. 보통 한 20%에서 50% 사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갤러리는 50%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작품가에 포함해서 받는 편이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차익이 날지 뭐 계산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 경매회사는 수수료가 별도이기 때문에 작품이 뭐 팔려도 수수료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이 아트 거래하는 시장 규모가 어떻게 돼요? 실제 규모는요 굉장히 적어요. 한 4천억 원이니까요. 좋네. 4,000원? 4천억 원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참치보다 안 팔렸다고. 조사에 따르면 작년 세계 시장 규모가 미술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였는데 사실 500억 달러면 다른 뭐 시장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네. 이건 어디까지나 작년 기준이고 이제 내년에 발표될 올해의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지 이건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맞네. 네. 요즘에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BTS의 이 RM처럼 실제로 MZ세대 분들도 미술품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좀 그 체감이 오세요? 요즘 들어서 뭐 갤러리 전시회나 아트페어에 가도 정말 많은 분들이 MZ세대의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의가 와도 예전에는 약간 50, 60대 분들이었다면 지금 20, 30대 분들이 그림을 보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보고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 그러면 다 정보를 파악하고서 그냥 살려고 전화하시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살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확신이 필요해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 발 뒤쳐졌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알고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딜러님께서 책도 쓰셨어요. 네네. 월 10만 원.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야. 10만 원 그림 투자 재테크라는 책을 쓰셨는데 뭐 10만 달러 아니고 10만 원? 아니 10만 원짜리 작품 그럼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거? 방법에 따라 정말 다른데요. 네. 정말 이만한 것도 있겠지만 네. 큰 작품을 정말 어느 정도 분할해서 소액만 이제 10만 원으로 갖는다거나 렌탈처럼 해가지고 렌탈료를 그걸로 또 받는다거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도 굉장히 착한 금액에 살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 그 작가가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그린 이런 그림들? 그런 그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재료나 이런 게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크기가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10만 원보다 한 100만 원 이하로 쉽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앤디 워홀. 뭐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이분 같이 유명한 작가의 그림도 제가 원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 구매로 하시면요. 1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고 이제 나 미술품 투자하는 여자야. 약간 이런 정도 되려면 그래도 그냥 딜러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금액선은 투자를 보통은 하더라.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처음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문의가 올 때에는 생각하고 계시는 예산에서 최소 금액으로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제 경험상 한 번도 그림을 안 산 분들보다 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산 분은 시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고 높은 안목으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처음엔 최소 비용. 이거 완전히 꿀팁이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볼수록 눈이 높아진다. 아트테크를 단순하게 그림을 산다기보다 취향과 안목을 사는 재테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취향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되게 고액의 회비를 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작가들을 초대해서 설명도 듣고 막 이러더라고요. 감히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못했는데 오늘 한딜러님 잘 만났다. 네, 잘 만났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궁금해. 그림을 제가 취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나 이런 작품을 보면 너무 좋다 해서 예를 들어 투자를 했어. 근데 이게 워낙 소액 투자이다 보니까 내 집으로 못 갖고 오고 그걸 내가 샀으나 내 집으로 못 갖고 오고 어디에 이제 맡겨서 그거를 운영해주는 뭐 월세를 받거나 보통은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MZ세대 분들도. 네네. 그러면 이거 원본 같은 거 이거 어디서 소장을 해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뭐 공동 구매로 구매한 작품은 그 해당 플랫폼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했다가 판매까지 맞는 거고요. 어머, 내가 샀던 그 플랫폼에서? 네네. 공동 구매로 구매하신 분들은 집에 작품을 거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서 준 증서 있죠. 네. 내가 이 작품을 구매했다는 그 증서를 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뭐 위탁 렌탈을 하시는 분들은 네. 말 그대로 내가 작품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갤러리에서는 그 작품으로 다른 뭐 기업이나 가정에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렌탈료를 고객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기업은 믿을 수 있는데 가정에 렌탈했다가 그 가정에서 빵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아직 경험상 그 정도로 파손된 경험은 없지만 다양히 다 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작가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작가님께서 그 작품을 또 수정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와우, 되게 체계적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이미 그 발전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시회를 갔어. 그래서 전시회에서 보고서 나 이거 할래요 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지 딜러님이 거기 계셔서 딜러님한테 이제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건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전시회나 아트페어에 가서 이 그림 살래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 제 SNS, 소셜미디어를 보고서 연락 와서 뭐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공동구매나 뭐 렌탈 같이 이제 아예 플랫폼 자체를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만약에 공동구매다 하면 인터넷에 뭐 공동구매 아니면 뭐 조각거래 이런 걸 검색해 보셨을 때 분할 소유권 이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를 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검색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직접 해봤던 곳은 아트앤가이드랑 아트투게더. 제가 두 회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가 뭐 무조건 정답이다 이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회사를
결정했던 요인은 이 회사가 최근까지 이런 거래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모집한 작품을 판매한 또 최근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판매한 작품 대비 실제로 이 수익이 난 작품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걸 보고 그런 거를 거기 플랫폼 가면 다 확인할 수 있나요? 네네, 다 공개를 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여기로 했을 때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갤러리나 이런 플랫폼은 금융투자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산을 하면 투자금을 회수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플랫폼을 좀 중요하게 봐서 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따져서 봤을 때 두 회사에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소액으로 대부분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내 소유다 라고 할 수가 어떻게 보면 없죠. 좀 없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어. 근데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급전이 필요해서 그거를 회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안 타이밍에 되죠. 못 팔 수 있는 그쵸? 거죠. 안 되죠. 그럼 그때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요? 시작하기 전에 보면 업체마다 환불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수수료를 떼고 받는 그런 거를 보실 수도 있고, 아트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각거래소라고 따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 간에 이거를 또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급전 필요하신 분들 그때 네, 팔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볼까 하고 10,000원으로 했다가 막상 보니까 이거 근데 괜히 했네 해서 나중에 하려고 20% 붙여서 12,000원을 올렸는데 누가 사가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업 커리어에 네네.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네네네. 입장에서 굳이 이걸로 뭐 20% 수익을 2,000원 받다고 좋아하는 그림 오래 갖고 있으면요 수익률이 막 한 10배 막 이렇게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익률 그 정도 나나요? 작품마다 다른데요. 정말 뭐 10배, 100배 이렇게 나는 작품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너무 경매에서 너무 높게 금액을 이제 제시하고 샀다가 그만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작품을 경매가 아니라 뭐 갤러리나 이런 데서 잘 소장하고 있었는데 작가가 중도의 작품 활동을 그만두거나 혹은 뭐 다른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작품가가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잠깐만, 작가가 소위 말하는 뻘짓을 하는 게 작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쵸.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노이즈 마케팅처럼.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작품을 사는 거는 작가의 비전을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맞네. 작품에서 그 비전을 볼 수 없다면 찾으려는 사람이 없을 거고, 뭐 작품 가격이 그대로라고 해도 사실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작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맞아요. 있다. 정말 100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100배 혹은 그 이상을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복불복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좀 미술 공부도 많이 하고 작가 사람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러면 네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네요. 갖고 있으면 대부분의 작품은 작가가 열심히 활동할수록 가격이 조금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죠. 작가가 활동할수록. 제가 공동구매할 때 좀 유심히 보는 게 리포트를 이렇게 줘요. 거기에서 이제 이 작가가 평균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그동안 봐왔고, 뭐 몇 년간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같은 작가라고 해도 작품마다 금액선이 다 달라요. 좀 더 인기가 있는 작품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구매를 할 때에도 이 작가의 그 시리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두고 이걸 수익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보고서 저는 좀 더 접근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올라온 그림 봤는데 뭐 되게 뭐 예를 들어서 화려한 그림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화려한 그림인데 이 작가의 수익률을 있는 리포트를 봤더니 이 작가는 그동안 굉장히 심플한 그림을 했을 때 수익이 계속 높았던 사진들이 있다 하면 이 작가는 심플한 그림 좀 더 선호를 많이 하는 작가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K아트프라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매를 쭉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작가 명만 검색해 보셔도 한 번도 경매에 나왔던 작가면 대박. 어느 정도로 금액이 팔렸고 그때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지금 경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파악하셔도 되고요. 이 아트를 제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해서 아트 작품을 매수를 해서 파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보통 10년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0년?
10년이요?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와 같은 딜러가 그리고 갤러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예요. 10년이면 이 작가, 이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펼치는까지의 그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10년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요. 단기간에 만약에 그래, 내가 저희 같은 투자자는 당장 나는 수익을 보고 싶다 네.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여기서 작품 구매를 해서 여기서 바로 파시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건 정말 고수인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내에 파는 걸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한다거나 렌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렌탈료가 지급될 수 있게 뭐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시작이 된다거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보시면 이런 투자 방법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을 제가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뭘 샀어. 그리고 2년 후에 팔았을 때 보통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좀 데이터가 있나요? 공동구매에서 공개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보통 그런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 300일 기준으로 20에서 5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이면 1년도 안 됐는데 30에서 50이면 주식보다 나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네. 끝나고 촬영 끝나고 더 얘기를